나의 하루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의 정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어렴풋한 새벽 빛이 강 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비출 때면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주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사회의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나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기 위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오늘 동사무소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말입니다. 동사무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쾌쾌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기계적인 목소리들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죠. 나는 번호표를 쥐고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졌지만 그저 기분 탓일 거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띵동, 내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창구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내 용건을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통지서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요. 직원은 옛 신분증을 받아들고 무표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키보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생전 처음 보는 무거운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사망자 조회가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착오가 다 있나 싶어 나는 허탈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총각. 내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러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3월에 사망,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이 조각들은 내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를 죽인 것일까요? 누가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이토록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일까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동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나만이 그 궤도에서 튕겨져 나간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엇나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내 아들이 나를 죽인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비극이자 돈 앞에 무너진 천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진실의 길을 따라가 주시겠습니까? 지워진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쓰여지는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1장. 평범한 일상의 균열. 그 깊고 어두운 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사망자 조회가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요. 저 여기 살아있는데요. 직원은 사망진단서, 내 글자가 적힌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나의 사망일시,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진단서 아래쪽에 찍힌 의사의 도장이었습니다. 박동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지워버리기 위해 준비한 추악한 거래의 결과라는 것을요. 나는 다음 날 아침 그 의사가 운영한다는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조차 희미해진 박동철 내과. 그 낡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 쾌쾌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텅 빈 대기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무표정한 간호사를 지나쳐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 그가 바로 박동철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말하자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군요. 그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강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게 저희는 보호자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에 나는 진단서를 그의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굴 보고 사망 판정을 내린 겁니까? 내 아들 민수에게 도대체 얼마를 받았나요? 내 서슬퍼런 추궁에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내 아들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비톡촉에 시달리던 그에게 민수가 거액을 제안하며 허위 진단서를 부탁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미리 서류만 좀 준비해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그는 돈 앞에 수락해버린 것입니다. 서류 한 장에 찍힌 그 가벼운 도장 하나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노년의 여성을 산채로 매장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 방을 나오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추악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열한 공모자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나를 죽인 자들이 궤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내장, 어둠 속의 공모자들, 이제 그들이 숨겨온 어둠 속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보겠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봤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2년 전에 이미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직원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내 귓가를 때렸을 때 나는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나는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3월에 사망,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이 조각들은 내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를 죽인 것일까요? 누가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이토록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일까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 끔찍한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동사무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나만이 그 궤도에서 튕겨져 나간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내 그림자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화려한 건물들의 조명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내가 팔아넘긴 내 집, 그 돈으로 마련한 아들의 보금자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해 보이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뒤로 자빠질 듯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짧은 이름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움이 아닌 공포를 느끼는 저 눈빛. 나는 그 눈에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는 치워버려야 할 오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놀라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들었나 보구나. 내 비아냥의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있는 남편을 향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나와봐요. 뒤이어 나타난 아들 민수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나를 쳐다보더군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아들의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죽었더라. 2년 전에 아주 깔끔하게 장례까지 치러졌던데 내 아들 민수가 상주 노릇까지 톡톡히 했더라고. 내 말에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제발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집도 뺏길 판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뒤에서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했잖아요. 마침 아는 의사분이 도와준다고 하셔서 어머니 명의의 집이랑 보험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시골에 내려가 계시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식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를 죽일 궁리를 했을 그 시간들, 의사에게 돈을 찔러주고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받아냈을 그 비열한 거래들, 나는 그들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 내가 저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아들의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를 죽이고 얻은 그 돈으로 산 와인을 마시고 진수성찬을 즐기며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웃고 떠들었을 저들을 보며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대가로 너희는 행복해졌니? 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희 다 망해요. 제발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 뻔뻔한 제안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가면을 세상 앞에 낱낱이 벗겨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나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한 노년의 여성이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세장, 가면을 벗은 아들, 그 비겁한 진실의 끝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말했다. 판결 선고일,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를 사망 처리하여 재산을 편취한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륜을 파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피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8년.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일 수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함과 슬픔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2년 만에 되찾은 내 이름, 내 신분. 법적으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벤치에 앉아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갈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고
아들은 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엄마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서 남겨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시대를 걸어온 동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닙니다. 자식의 행복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속여 얻은 돈은 절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저는 이제 죽었다가 돌아온 이 삶을 조금 더 나를 위해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떼어보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등록상으로는 이미 사망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 있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사망자 조회가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요. 저 여기 살아있는데요. 직원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화면을 봤다. 2년 전에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말했다. 맞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등록상으로는 이미 사망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다. 누가 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드님이요.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렸다. 내 아들, 민수.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혀가며 이 아이 하나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발가락이 얼어붙어도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할 때면 그저 배가 불렀습니다. 민수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들의 맑은 눈망울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 아들이 나를 죽였다니요. 그날 밤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내 그림자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화려한 건물들의 조명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내가 팔아넘긴 내 집, 그 돈으로 마련한 아들의 보금자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5층.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 심장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해 보이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서 나를 바라보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외치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나를 죽였니? 내 연금이 탐나서, 내 보험금이 필요해서 나를 산채로 묻어버린 거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뜨거운 눈물만이 맷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수천 마디의 자백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배신했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회적 망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내 아들이 무엇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는지 나는 끝까지 물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처절한 대면을 여러분도 지켜봐 주십시오. 제두장, 부정하고 싶은 진실, 그 아픈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나는 의자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 왜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망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내 이름, 내 주민번호, 그리고 의사의 도장.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내가 살던 집, 그 집도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그 집을 팔았다. 나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나는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나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았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진짜 죽은 걸까? 아니,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며느리가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굳었다. 어머니? 그 표정, 그 눈, 그건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왜 놀라니? 나는 웃었다. 며느리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아니, 그게 그때 아들이 나왔다. 아들은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말했다. 나 죽었더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어쩔 수 없었어. 그 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뭐가 어쩔 수 없어. 아들은 말했다. 돈이 필요했어.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래서 나를 죽였어?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게 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서류상으로 죽였다. 그 이유가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씩 알게 됐다. 내 연금, 매달 들어오던 돈, 그 돈은 아들이 받고 있었다. 2년 동안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내 돈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경찰서로 갔다.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경찰은 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사망 처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날 법정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기이하고도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이의 엄숙한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증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평범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 2년 전 제 아들에 의해 죽었다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퍼져나갈 때 방청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증인석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내 옆쪽 피고석에는 고개를 푹 숙인 내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내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숨통을 서류로 조여버린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왜 어머니를 사망 처리했습니까?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신고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까? 아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비겁한 변명이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엇이 어쩔 수 없었단 말입니까? 얘 욕심이 어쩔 수 없었던 거니? 아니면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 화려한 생활이 어쩔 수 없었던 거니?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들과 의사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 검은 돈의 흐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내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혀가며 모은 돈들이 아들의 유흥비와 빚잔치에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법정은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은 오히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그 차가운 법정 의자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의 생존을 부정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피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8년. 그 숫자가 법정에 선포되는 순간 아들은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그와 함께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허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내 가슴 속에 남은 이 거대한 구멍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의 먼 거리감을 느끼며 나는 법정 밖에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지옥 같은 법정 공방의 기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의 마지막 갈무리를 전하려 합니다.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조사는 길었다. 사망 진단서, 의사, 그 병원, 모든 걸 뒤졌다. 그리고 밝혀졌다. 아들은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서류상으로 죽었다. 그 사이 연금, 보험, 그리고 집, 모든 것이 아들 손으로 넘어갔다. 나는 그 사실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법정.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말했다. 본인이 맞습니까? 나는 말했다. 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아들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판결 날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는 부모를 사망 처리하고 재산을 취득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징역 8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은 숨을 멈췄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살아있구나.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갈 이유는 다르다는 걸. 나는 아들을 잃었다. 아들은 나를 죽였다. 그리고 나는 그를 버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교훈.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를 속여 얻은 돈은 절대 행복이 되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는 그 아들의 엄마로 살지 않는다. 이게 나는 죽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법과 종이 조각들은 나를 다시 산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람이
고작 8년의 징역 선고와 허무한 배신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가끔은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아들의 엄마로 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서 남겨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시대를 걸어온 동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분신이 아닙니다. 자식의 행복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뼈아픈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속여 얻은 돈은 절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저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길가에 튄 꽃 한 송이에 눈길을 주며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시혜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가는 한 노년의 여인.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진실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